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 금액은 67억 4,826만 달러, 한화로 약 7조 8,92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에 집계된 금액인 35억 8,100만 달러보다 88% 정도 증가한 금액인데요. 왜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수익률을 올리기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지금이라도 해외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을 위해 성공적인 해외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체 투자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가이드 유여울입니다. 국내 투자에 비해 해외 투자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더욱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투자에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해외 투자인데요. 각국의 상황들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느 나라에 투자하면 좋을지 등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대체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투자,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두 분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주식 투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국내 증시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국내 주식시장 수익성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아무래도 좀 안타깝지만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한국이 고성장하던 신흥국 시절에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이 높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하회하면서 증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결국 고수익을 쫓는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선택지가 있는 해외 증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거네요. 고수익하면 또 신흥국이잖아요. 그럼 신흥국 증시가 더욱 매력적이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 덕분에 이 중국, 브릭스 등 신흥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죠. 우스갯소리로 하면 10년 전만 해도 영업점에서 하루에 브릭스를 10번 말하기 전에는 퇴근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흥 증시가 더 매력적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과가 어떻게 변했길래 신흥 증시가 덜 매력적으로 된 건가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약 한 10여 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벤치마크인 MSCI 선진 증시 지수하고 신흥 증시 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선진 증시는 그때보다 약 3배 정도 넘게 오른 반면에 신흥 증시는 2배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신흥 증시가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의외의 결과네요. 그렇다면 신흥 증시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선진 증시에 비해 좋지 못한 성적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차이는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고성장 시대는 말 그대로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고성장이 특기인 신흥국 투자가 유리했지만 저성장 시대 때는 성장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해지면서 선진국 투자가 더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젠 더 이상 성장에 목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국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주식은 기업 투자인데 신흥국 기업들이 더 매력이 많다고 느끼는 투자자들도 많지 않을까요? 네, 꼭 그렇게 볼 수만 없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신흥국 증시가 부진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신흥국이 안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있거든요. 신흥국이 안고 있는 단점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네, 신흥국이 안고 있는 단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무엇보다 고유의 그 불안정성인데요. 우리가 소위 그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그 제거할 수 없는 위험 수준이 신흥국이 높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인데요.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국가도 브릭스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부패, 독재, 쿠데타 같은 상황이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고 결국에는 통화 가치의 안정성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상상하기 싫은 리스크죠. 네, 그렇겠죠.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경제와 증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좋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란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국가 경제라는 것이 여러 시스템의 종합적인 산물이라고 보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든지 인프라 또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등 국가 경쟁력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들에서 결코 신흥국의 미래가 상대적으로 발달하고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 중국 정도만 예외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진국을 쫓아오긴 하지만 결코 추월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증시를 달구고 있는 기업들 중에 중국 기업 몇 개를 뺀다면 신흥국 기업들을 찾아보긴 어렵긴 하네요. 기술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신흥국의 미래를 막연히 장밋빛으로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 격차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결과를 보면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네, 4차 산업혁명까지 나오니까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신흥국에 불리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로봇 자동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흥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값싼 노동력 아닙니까? 이걸 무기로 해서 제조업 같은 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로봇이 발전하면서 노동력이 점점 협상력을 잃고 있는 거죠. 신흥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잃는다고 보면은 신흥국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반면에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에게는 마치 꽃놀이패가 되는 거고요. 기술 발전이 국가 간의 그 빈부격차 확대의 주역 또는 주범이 될 겁니다. 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고성장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신흥국이 선진국 증시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투자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투자 기간으로 봐도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자산은 신흥 증시보다는 오히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 증시라고 할 수 있고요. 신흥 증시 정말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그 투자는 단기 또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흥국 증시 중에서 옥석을 골라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주로 고려해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나누었던 대화 중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국가들은 좀 피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펀더멘털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하면 경상흑자 여부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흥국의 장점은 얼마나 수출이 탄탄하냐, 뭐 이것을 둘 수가 있는데요. 경상적자 국가일수록 통화 변동성은 커지기 때문에 금융위기에도 취약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식 투자 선택 시 주의할 부분과 신흥국이 가진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외 투자처로서 신흥국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